자, 오늘은 주제가 부동산입니다. 제 오른쪽에 이 세 분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정말 좌우하는 분들입니다. 모셔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궁금한 것들 들어보면서 오늘 또 재밌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부동산 이야기 재밌죠? 요즘 부동산 시장은 참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들 해요. 그만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최근에 그 9.13 대책이 이후에 잘 먹혀들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뭐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최근에 시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제 각자 사는 동네도 다르실 거고 각자 관심 분야도 다르실 텐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인지 아니면 꼭지 찍었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인지 아니면 뭐 지역별로 달라요?인지 각자 느끼고 있는 바들을 쭉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13 정부 대책이 나온 이후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정책은 사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수요 측면의 정책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의 정책이죠. 그런데 이번 9.13 대책은 수요와 공급 정책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보유세 직접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대출 규제에 들어갔는데 수요가 시장에 직접적으로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책을 지금 한 달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주 단기간에 시장 상황을 통해서 정책을 평가하기도 좀 힘들지 않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한, 이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신 이제 긍정적인 건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시는 걸 보니까 집이 없으신가 봅니다. 반갑다고 느끼는 건 뭔가 평소에 생각하신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집값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정상화로 가는 그런 어떤 첫걸음을 띄었다. 그 과정이 호가의 내림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0억 넘는 아파트야 뭐 그 나름대로의 수요가 있으니 그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무슨 저 변두리 아파트가 5억 6억씩 하느냐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문제야 이런 쪽으로 보십니까? 전 절대 가격 수준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가격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거죠. 2017년 상반기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그동안 투자 수요가 있고 뭐 투기 수요라든가 어떤 수요가 올라 가격을 올린 측면이 있지만 2017년 상반기 이후부터 시장의 전반적으로 매물이 감소하고 매물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매도자들이 어떤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호가라든가 그래서 과도하게 시장을 밀어올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흐름과 시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5% 7%인데 5억이 갑자기 뭐 7억 8억 되면 뭐 나쁘지 않다. 그런데 같은 5억이 7억 되더라도 그 상황이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고 매물이 감소해서 이루어지는 가격 상승이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 아파트는 5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고 2억일 수도 있고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 가격이야 존중하겠으나 그 가격이 형성된 과정이 최근 1, 2년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관심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원인 파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과만 놓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을 그냥 저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가격 상승은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비이성적인 그런 시장 흐름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10% 오르든 20% 오르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베트남의 호치민이
10억짜리, 15억, 20억짜리 아파트가 팔리는데요. 그 가격이 뭐 2년 동안 해서 2배가 올랐다고 사실은 그게 많이 올랐다고 보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7%, 8% 외국인들이 막 사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는 그 원인 파악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래 실장님, 최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제가 거기에 맞게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세미나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이렇게 치부하실 수도 있으셔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주택산업연구원 들어보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민간 연구소이긴 하지만 연구원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의 주택실들하고 굉장히 정책 과제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다 갖고 계시는 입주자 저축 저희가 같이 기초 연구했고요. 공유형 모기지라고 혹시 아실 겁니다. 집값 떨어질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집값 떨어지면 위험을 혼자 다 감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국토부 기금 까고 나누자. 이 기초 연구도 저희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 분양받으려면 있어야 되죠. 청약 점수 높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지금 굉장히 청약 가점제를 개편을 많이 해놔가지고 예전만큼 청약 당첨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기초 연구들을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정책적인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적인 접근보다는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생각 그리고 이 정부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 비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책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경기라고 하는 것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사이클이 있고 경기가 좋을 때 해야 되는 정책과 경기가 후퇴하고 수축할 때 침체될 때 써야 되는 정책 수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나오는 정책의 그 규제의 강도를 보고 냉온탄식 대책이다. 임기응변식 대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이것들을 전체적인 시장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장의 요구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에는 완벽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긍정과 부정을 함께 가지고 조합적으로 나오고요. 정책은 숙성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책은 일단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꼼꼼히 잘 챙겨보시면 금융규제는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면 그 상위법인 주택법을 바꾸거나 관련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안들도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개정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국회까지 가가지고 법을 통과해야 되느냐 그 시점에 따라서 정책이 미치는 시장의 효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를 뭐 지금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종부세 얘기했지만 개편해야 되거든요. 그거 국회 들어가서 제안한 정부와 그것을 막고자 하는 또 여당 야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그 관계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정책의 효과가 집합적으로 직접 축적돼서 나오는 것 잘 저희 돌이켜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강한 규제했지만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한 건 그 다음 정부의 금융위기가 같이 맞물리면서입니다.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규제 다 풀었습니다. 규제 한꺼번에 풀지 않습니다. 규제를 강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완화할 때도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서서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난 10년간의 규제를 다 완화해서 왔던 것들의 축적된 결과이고요. 그럼 지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 기조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영향이 언제 올 거냐, 단기적인 효과들은 중요하겠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축적된 종합된 결과는 아마 다음 정부에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책의 사이클을 읽어주실 때는 이게 적용되는 시점과 그다음에 효과가 나오는 타이밍과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복합적으로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번 정부 정책의 하나하나의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정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의 주택 정책의 방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 때부터 했던 그 기조를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첫째, 투기 투자 수요는 강력히 대응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틈새야 있겠죠. 하지만 그 정책 방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9.13 대책이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 기존에는 그래도 2주택자까지는 봐주자라는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소득도 3만 불이면 교체 수요도 있어야 되고 우리 세컨드하우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2주택자까지는 좀 봐주자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무건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1주택 이상은 안 봐주겠다라는 걸로 9.13 대책에서는 강한 시그널을 심었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단기 투기 수요는 분명히 이렇게 위축이 된 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주택자뿐만이 아니고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에게는 집을 굉장히 저렴하게 주고 장기저리에 정책 자금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난해 나왔던 주거복지 로드맵과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쉐어하우스라는 여러 가지 형태와 지원으로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강하게 규제를 해서 억제하고 싶은 계층과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주거 안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분명히 다른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읽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규제만 하고 있지 않고 무조건 지원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과, 하나는 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부도 국민들이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부 정책 논의하고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리로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금융 지원을 하자라는 논의였는데 그게 이렇게 밖에 나와서는 빚내서 집사라고 하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으로 온전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돈을 빌려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다 쓰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왜곡되게 정책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방향성은 저는 긍정적이고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공급자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연일 보도되면서 계속 틈새가 있다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금융 규제가 되면서 금융을 대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럭키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우려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20조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누군가의 손에 있고 이 돈이 자꾸 주택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이 돈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지금 또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서울시의 아파트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시죠? 전국적으로 지방은 시장 별로 안 좋습니다. 일부 국지 지역으로 몇 개 지역 빼고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주에 세미나하면서도 발표를 했지만
보통 그 서울시에 평균적으로 10년간 보면 한 4만에서 5만 호 정도가 아파트가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 요 언저리에 3만 호가 채 인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는. 그렇게 되면 공급이 되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아파트가 좀 나와줘야지만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 최근에 주택 가격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하나, 서울시의 아파트 인허가가 작년에는 7만 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잘 따져 보십시오. 이 7만 호가 이제 시장에 풀릴 타이밍이 언제쯤일지.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호가 언제쯤 시장에 풀립니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사업자님들이 이거를 분양을 할지 말지 허가는 났는데 인허가는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모델하우스 착공을 돌리고 하고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분양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분양가 규제에 의해서도 있지만 분양가 지금 허그가 서울시에 이제 인위적인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지만 중도금 대출이 안 나갑니다.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집단 대출 규제가 작년부터 강화되면서 중도금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업자에게도 문제지만 수분양자에게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남습니다. 잔금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주택 시장에서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그 정책 방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 디테일을 짬에 있어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지금 정책이 담아내지 않고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럼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 새로 아파트 분양받는 분들까지도 분양받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럼 그게 정리되기 전에는 분양을 시작도 못할 것 같긴 한데 그거야 뭐 풀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분양 자체를 막아놓고는 뭐 당분간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규 분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담이 있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양보해서 동의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기존의 수분양자들까지 처음에 분양받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규제로 인해서 이제 중도금 납입이 안 되고 있고 잔금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정부 회의에 가서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기재부하고 금융위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저희 같은 연구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자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해도 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이건 소비자의 문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야기가 되어서 나오지 않는 한 정부가 풀어주지 않지 않을까. 이미 대출 분양 받은 분들이 중도금 마련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지만 제가 여쭌 이유는 그 7만 호라고 하는 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라고 뉘앙스를 전달받았는데 보통 평소에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됩니까? 매년 4, 5만 호 매년 그 정도인데 지금은 7만 호가 허가가 났으면 올해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그럼 그게 어느 해 한 해 동안 시장에 물량으로 쏟아진다는 뜻이겠군요. 차이가 약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거 쏟아지면 서울 아파트는 충분하고 잘 안 오를 거거나 내릴 걸로 보신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서울은 아직 주택 보급률 100% 아니신 거 누구나 다 아시죠? 예, 그리고 그게 96% 정도니까 4% 정도. 900만 인구 중에 한 3인이 1인 가구라고 하면 그 중에 계산해 보시면 몇 채가 더 나와야지 양적으로 100만 채가 100%가 되는지. 근데 보통 연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택 보급률 100%야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택이 충분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사 가실 때 앞집이 이사 간다고 저희가 바로 그날 들어가나요? 그 중간에 이주 기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리고 낡아서 다 철거해야 되는 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다 따지면 서울시의 주택은 꾸준히 적정량이 공급이 되어야 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세미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토부는 서울의 그 주택 수요를 연 5만 5천 호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아파트 수요가 한 4만 호 정도다. 매년 4만 호씩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해는 모자라게 나오고 어떤 해는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상에 있어서의 가격의 등락이 있는 거지만, 지금 주택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서구 뭐 런던 이런 데서 집을 아예 안 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꾸준히 적정량을 공급해야 되고, 서울은 적어도 4만 호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만 호가 어느 해에 갑자기 나오더라도 그동안 모자랐던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할 정도지, 이것 때문에 물량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뜻인가요? 조금 전에 하실 말씀은 그렇게 들렸습니다만. 그럼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로 여쭈면 그게 그냥 궁금해서요. 정책은 이런저런 정책이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효과는 당장 나오지는 않고 다음 정부에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지금 정부가 너무 많이 또 너무라고 하면 뉘앙스가 읽혀져서 안 되는 거군요. 예,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거야 1, 2년 두고 정책의 효과는 나오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으로 바로 여쭈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상품입니다. 주택도 상품이죠. 아무리 공공재고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쭉 시계열을 추정해서 과거부터 하면 한 2, 3% 정도 주택 가격은 상승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순간적인 경기 변동에 의해서 떨어지고 오르고, 우리 금융위기 있었을 때 용인 30% 빠졌습니다. 이런 등락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의 추세를 보고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경제 성장률 정도의 상승은 하더라. 그게 2, 3% 정도이고, 아파트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평균적으로 저희가 그 주거 실태 조사해 보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내 집을 산 사람은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7년이나 10년 평균 거주 기간 대비했을 때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은 일반적이지 않은 지역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 그거는 우리도 이제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다들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대로 다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안 떨어질 것 같다는 건, 앞으로 공급도 지금까지의 방향이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수요도 뭐 지금보다 크게 빠지거나 뭐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가정을 하신 건데, 그거는 물론 세상이라고 하는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사람이 크게 다르겠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인 겁니까? 아니면 왜 그게 궁금하냐면요. 앞으로 서울 아파트가 많이 필요해? 그럼 정부가 당장 많이 짓게 해줄게. 예를 들면 35층 이상도 마음껏 지어라고 하면 공급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다양한 금융 규제나 가계부채 규제나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주택자들의 아이들은 내신 성적 3등급 이상 안 준다라든가. 농담입니다만 정부의 정책 수단은 다양할 수 있어서 그것도 역시 이제 수요를 마음대로는 아닙니다만 꽤 위축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은 그 수요와 공급의 조건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라고 하는 질문과 비슷한데, 그건 과거와 비슷하다면 당연히 비슷하겠습니다만 그게 바뀔 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을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제 말인데, 제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뭐 잘못하는데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조금 지루하시지 않게 좀 농담을 드린 거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저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대답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좀 세분화해서 물어봐 주시면 안 되나요?라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수요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자든 정부가 공급해야 되는 주택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집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몇 채를 짓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우리 100만 호 지어야 해, 200만 호 지어야 해. 이게 중요했지만 지금 며칠을 지어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집을 공급해야 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앞으로 계속 집을 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가구 수가 증가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구 수 계속 증가하시는 거 35년까지 아시죠?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집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야. 1인 가구가 집을 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3, 4인 가구를 위한 그런 정상적인 주택과 1인 가구들을 위한 주택의 수요들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1인 가구들이 온전한 20, 30평대 아파트를 가질 필요는 없죠. 오피스텔도 있고 다른 쉐어하우스도 있고 이것들이 카운팅이 돼서 주택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집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문, 주방, 출입구 이런 게 없으면 걘 집이 아닙니다. 오피스텔도 지금 집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공급 물량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1인 가구 잘 보시면 이혼율도 우리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끝까지 참고 살 때는 한 채가 필요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1인 세대 중에서는 오피스텔도 살지만 20평대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사는 20대, 30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수요가 1인 가구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없을 거야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와 다른 수요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과거와 다른 공급의 형태가 필요한 것이지 수요가 줄고 공급이 줄어야 한다라는 측면은 아닌 관점에서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주택은 분명히 공공재의 성격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주식시장 비교하듯이 저는 주택시장을 비교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기본 주거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하게 상품으로 매도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주택은 사업자들이 공급을 해야 되는 상품의 일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제적 가치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 상품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얘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정부가 모든 국민을 위해서 다 주택을 줘야죠. 근데 사업 시 민간 시장에서 공급의 상품제로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물가 정도는 올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정부의 정책 또한 주택 가격 하락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의 주택 가격 안정화가 정부의 정책 목표지 주택 가격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영훈 대표님. 예. 옆에서 계속 웃으시던데 얼마나 말씀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요. 저기 앉을 걸 왜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들으니까 저도 네. 듣는 입장이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사년이라든가 이제 이런 연구소는 파워를 줄 수 있는 어떤 위치시지만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 파도가 높게도 치고 낮게도 치고 하면 그냥 그 파도를 어떻게 탈까 어떻게 피해갈까 파도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바다에 가지 말자라든가 이제 그런 포지션에서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있을 때는 규제가 있는 거고 받아들여야 되고 없을 때는 또 좀 가볼까 하는 거고 그런 포지션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주로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보다는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같이 나누는 쪽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냐면 지금 청와대에 계신 김수현 수석의 2008년에 썼던 주택 정책의 원칙과 쟁점 시장주의를 넘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요즘 부동산 정책 사실상 하는 분이죠.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네. 저도 보는데 이 책이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저는 굉장히 시장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분은 이
어떤 정책의 양면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니구나 책을 읽고 나서 느꼈고요. 다만 그렇게 아시는 분이 주장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통해서 얻은 이 나름대로의 이분의 주택 정책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이제 끝 부분에서 그 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나온 책이요. 무려 지금부터 만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과 과를 어떻게 정리하셨냐면 공은 뭐냐면 그 딱 노무현 임기가 되었을 때는 주택 정책 관련해서 이 시장 관련해서 투명한 게 별로 없었대요. 얼마에 실제 거래가 되는지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을 토대가 없었는데 임기 동안 그런 부분을 만든 건 우리가 너무 잘한 일인데 근데 잘못한 일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일단 이유 막론하고 집값이 너무 올랐다. 그게 일단 과라고 생각했고 그 원인이 뭐였냐라고 판단했을 때 본인은 특정 지역으로 과잉 유동성이 몰리는 것을 적기에 제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 미친 듯이 폭등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유동성 자금들을 못 막은 게 실기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지금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올해 지금 이번에 상승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너무 비상식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상승장을 본 느낌으로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는 훨씬 미친 듯이 올랐었거든요. 뭐 용산 이런 데는 5배씩 오르고 그랬었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2004년에 13억 주고 그 용산 지금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라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된 거기가 이제 용산 국제빌딩 4구역이었는데 2004년에 13억 주고 산 집이 3년 뒤에 평가액만 28억씩 받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뭐 이제 그런 모습을 본 입장에서 지금의 상승률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때처럼 미친 듯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때가 정상이다, 지금은 비정상이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모습도 봤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김수현 수석께서 앞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이 책이 결국 뭐냐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명박 정부에다 요청하는 주택 정책의 원칙 뭐 이런 개념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라라는 얘기였는데 정책이 자기들이 할 때 2004년에 한번 방향성을 좀 흐트리트면 약간 좀 이렇게 풀어줄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2005년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그게 실기했다라고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주택 정책을 인위적인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라를 당부하기도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번 정부하에서는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지금의 규제의 고삐를 조금이라도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되게 의외였지만 시장 자율 확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주택 정책에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바에 비하면 지금은 정부가 하고 있는 건 규제가 많은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대신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가 뭐냐면 투명화, 보유세 정상화, 개발이익 환수 전제하에 시장 자율 확대예요. 그게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보유세 정상화는 주택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는 것을 막기 가장 좋은 대책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책이다. 그게 먼저 전제로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데서 발생되는 금액을 환수해서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노후한 지역들의 정비를 할 때 이제 그쪽에다가 지원을 공공주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장 투명화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자율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결국 뭐냐면 그 전제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규제들은 똑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실질적인 주거복지 달성이 주택 정책이 목표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 주택의 물리적인 숫자는 이제 2010년이 넘어가면 다 들어갈 건데 그 다음부터는 주거의 질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소외계층들에 대한 뭐 주택 바우처 제도라든가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작년에 정부 바뀌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이제 뭐 주택 대책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하반기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실제 내용은 이제 이
4개의 계층들 말 그대로 소외 계층들에게 어떻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얘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미래학자 느낌이 좀 나셨어요. 이분이 쓰신 내용에 보면 뭐냐면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인 시장 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택 시장은 단순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30년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에 따라서 인구가 줄고 그다음 고령화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가 옛날과 같이 산업 같지 않게 산업 구조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들을 보면 도심지의 가치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걸 벌써 10년 전에 얘기하고 계셨어요. 지금 되게 저는 그거 보고 놀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도심지 안에 개발이 덜 되어 있는 미성숙한 토지들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후대가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용적률 관리라든가 저층 주거지도 일정 부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현 정부의 도시 정비 정책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철거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해서 고층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지금에 있는 저층 주거지를 남기겠다는 그 의지가 똑같이 투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0년 전에 책에서 썼던 얘기를 지금 그대로 다 하고 있고 실제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분이 선택하신 정책,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효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뭐 이 효과적인 정책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제 8.2 대책하고 9.13 대책에서 주택 수요를 과잉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 먼저 했고 9.13 대책에서는 유주택자가 더 사는 규제까지 되게 강력하게 했지만 그러면서 퇴로도 막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면서 팔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도 세금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 팔고 그냥 임대사업자로 도망가서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고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들이 안 나오면서 사고 싶은 매수자들의 공포감은 있는데 물건이 안 나오면서 가격이 예상보다 더 많이 폭등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시는데요. 만약에 9.13이나 8.2 대책에서 유동성은 되게 타이트하게 말 그대로 지금 수준으로 꽉 잠그고 유주택자가 집을 더 사지 못하게끔 꽉 잠그고 팔 수 있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들을 좀 배제해 주거나 그런 팔 수 있는 루트라도 남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이번에 차익을 보고 팔고 물건을 팔 수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그렇게 했으면 남습니다. 집값이 좀 내려갔을 것으로 지금처럼 급등하는 매수자들이 공포심에서 물건을 못 사서 쫓아가면서 매수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정책이 지금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매수자들이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해서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걸 맞추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냐는 그 맞출 예.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자,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주택 청약 경쟁률을 얘기를 합니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지만 경쟁률 지금 보통 몇 대 1 나오나요? 20대 1, 30대 1? 인기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하면요. 공급 물량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단지 2000세대 아파트 분양에도 200개 나오고 많이 나오는 데들이 뭐 절반 수준 나오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경쟁률이 20대 1 나오면 19명은 여전히 못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9명이 더 살 수 있을 만한 주택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7만 호 허가가 이례적으로 많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 받으면 그게 이제 인허가 물량으로 잡히는데 그 사업장들 지금 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피했기 때문에 시간 봐가면서 할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못 피한 사업장들은
이제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사업도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허가 물량이 또 되게 급감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 뭐냐면 물량은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 수요자들은 어쨌거나 좋은 물량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불만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여전히 난 집을 못 샀는데 언제까지 잠재울 수 있을까, 이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서울의 자가보급률이 약 한 4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반대로 서울은 자가 보유율이 되게 낮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60%는 새를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제고 다시 시장의 수요층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60%가 집을 사겠다고 없는 상황에서 다시 만약에 시장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